우리가 이야기할 때 소설 작품이든 시를 이야기하든 그 작품을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보고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은 그 텍스트를 얼마나 넉넉하고 풍요롭게 우리가 수용하는가 하고 직결이 됩니다. 그런데 이병주 선생님의 작품은 그동안 다양한 각도에서 다양하게 조명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충분하게 작품을 다 이해했다고 볼 수가 없는 것이 또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여지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조광수 교수님께서는 특히 세 가지의 어떤 중점을 두고 강의를 하시겠다 하는 강의 자료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미리 좀 힌트를 드리자면은 첫째는 사랑과 사상의 거리제기. 아마 제가 이 자료를 미리 보면서 제가 느꼈던 것이 아주 매력적인 구절이 있었어요. 사랑이 없는 사상은 각박하고 사상이 없는 사랑은 천박하다. 어떤 그런 구절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돌아보기와 내다보기의 균형과 조합. 이병주 선생님의 작품에서 그런 성향을 봤다는 것이고, 세 번째가 아나키즘에 대해서 이병주 선생님의 작품들을 톱파보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제가 이 자료집을 보면서 인상적이었던 것 중에 한 대목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아나키즘의 본령이라고 한다면 자유는 무엇에도 부대끼지 않고 거리끼지 않는 것이다. 이런 주제를 가지고 교수님께서 강연을 하실 것 같습니다. 자, 큰 박수로 교수님을 모셔서 귀한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모시겠습니다. 먼저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그 산불 피해 입으신 분들이 혹시 계시는지, 부산에 목요일하고 금요일날 비가 좀 왔거든요. 제가 그 비를 보면서 이 부산은 당장에 물론 가물긴 하지만 이 비가 지리산 쪽으로 좀 와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그날 비를 보았습니다. 혹시 강연 중에 제가 불 끄는데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해서 제가 신발은 등산화를 신고 왔습니다. 위대한 작가 이병주 선생님, 이제 제가 강연 중에는 경칭을 생략하고 그냥 나림이라고만 호칭을 하겠습니다. 나림 선생님의 연대기, 일대기를 시간 순서, 공간 순서로 정리해보는 것은 대단히 의미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병주 문학관의 이종수 관장님께서 이병주의 인생열차라고 하는 테마로 강연을 지령을 주셨어요. 역시 시인이셔서 연대기, 일대기 이런 그 건조한 표현보다 인생열차라고 하니까 상당히 좀 멋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관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테마로 연극을 만들어서 하동의 12개 면을 다니면서 이병주 선생님을 좀 알리는 그런 작업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제가 나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그 연극에 허락만 하신다면 대사 없는 병정 1, 2 같은 거로 출연하고 싶다고 꼭 불러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나림의 연대기에 보면은 나림이 합병으로 중국의 수저우에서 복무합니다. 아마 연극에 대사 없는 병정 1, 2가 꼭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 연금 무대에 서는 거는 이제 아마 그 관장님의 구상에 의하면 내년에 작업일 것 같고요. 올해 먼저 하시고 싶은 거는 인생 열차라는 테마로 나림의 일대기를 시간 순서, 공간 순서로 정리를 해보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책자에 보시면은 20쪽에 나림의 인생 열차를 시간순, 공간순으로 잠깐 정리를 해 두었습니다. 보시면 하동에서 태어나서 진주 시절, 그리고 일본의 교토와 도쿄, 그리고 중국의 수저우와 상하이, 그리고 서울, 다시 하동, 진주, 해인사, 마산, 부산, 그리고 부산에 지금 이제 국제신문입니다만 당시에는 국제신보라고 했는데요. 국제신보 편집국장실에서 5.16 나흘째 되는 날 체포되어서 서대문 형무소와 부산교도소에서 2년 7개월 영어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다시 추록하자마자 서울로 올라가서 서울, 그리고 뉴욕, 그리고 서울에 돌아가서 1992년에 타계하십니다. 아침에 부산에서 그 박하 시인님하고 같이 차를 타고 오면서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작가의 스케일, 작가의 공력은 얼만큼 많은 여행을 하면서 얼만큼 많은 견문을 넓혔느냐 하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말씀에 동의하면서 나림의 이 연대기를 보면 정말 종횡사에 하셨구나, 그리고 주유천하하면서 많은 경험, 많은 발자취를 남기셨구나 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제가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이런 시간순, 공간순의 일대기와 함께 이 나림의 인생 열차를 관통하는 키워드를 몇 가지 뽑아봤습니다. 우선 하나가 사랑과 사상의 거리제기이고요. 두 번째는 돌아보는 것, 내다보는 것의 균형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아나키즘이라는 시각으로 나림의 작품을 읽어보는 것입니다. 먼저 나림의 인생 열차의 출발점인 하동, 여기가 북천 아닙니까? 출생지는 옥정리 안남골이고요. 고향은 화정리로 되어 있습니다. 이 나림이 유년기의 기억은 지리산이 일본에 보면은 10살 때 지리산에 있는 조부의 묘를 성묘하는 장면이 상당히 상세하게 그려져 있고요. 관부연락선에 보면 그거보다 조금 전 초등학교 시절에 아마 여기 북천초등학교가 아닌가 싶어요. 거기 북천초등학교에 일본인 교장 부부에게 이제 지우를 얻어서 교장 부인이 일본어로 된 아동 문학장집을 선물해서 읽는 그런 장면이 관부연락선에 나옵니다. 그리고 하동에서 이제 보통학교를 마치고 북천초등학교에서 4년을 다니고 양보초등학교에서 2년을 더 다니고 하동에서 보통학교를 마치고 진주에서 중학을 다니는데요.
5년제 중학입니다만 4학년 때 일본인 교사의 횡포에 폭력으로 맞서다가 퇴학당합니다. 그리고 일본 교토에 가서 검정고시를 거쳐서 교토 3고라고 하는 고등학교에 입학을 하는데, 제가 나름 공부를 하면서 그냥 족탈불급이다. 필력이나 통찰력이나 천재성이나 다도 어느 하나 어떻게 흉내를 낼 수가 없는데, 유일하게 제가 저하고 나림 사이에 공통점을 하나 찾았습니다. 검정고시 한 겁니다. 저는 1974년에 검정고시 하면서 그때 나림의 관부연락선을 읽으면서 나림에 빠지어서 지금까지 나림을 읽고 또 읽고 있습니다. 저는 문학에는 문외한입니다. 전혀 모릅니다. 정치 사상을 공부하는 정치학도인데요. 제가 정치 사상을 전공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가 나림의 관부연락선이 준 지적 충격입니다. 그 관부연락선이라는 소설은 해방정국의 어떤 그 이념 대립이 상당히 많이 나오는데, 그 대목이 저에게 좀 자극이 되어서 사상을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나림은 이 명문 교토 3고에서도 독서회 사건으로 또 퇴학됩니다. 그래서 이제 도쿄로 와서 메이지대학 문예과에 입학을 하게 되는데요. 이 메이지대 문예과는 3년 과정인데 학병과 연관되어서 2년 반 만에 졸업을 하고 중국 수저우에 일본군 졸병으로 복무하게 됩니다. 이 대목이 나림에게 평생 트라우마입니다. 나림의 어떤 그 작품의 다이나믹스라고 할까요? 뭐 크게 보면 두 가지인 것 같은데, 하나는 학병으로 갔다고 하는 이 트라우마가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억울한 옥살이를 한 거죠. 이 학병에 갔다고 하는 이 트라우마는 흔히 이제 관부연락선, 지리산, 그리고 미완성 유작인 별이 차가운 밤이면까지를 학병 3부작이라고 하는데요. 이 장편 소설들 말고도 그 학병으로 간 것이 얼마나 부끄럽고 진짜 한 거를 여러 작품에서 끊임없이 언급합니다. 사실 20대 초반이면은 인생에서 가장 빛나고 예민할 때인데, 이때 아무런 각성 없이 쫄병의 자원에서 갔다 라고 하는 것이 스스로를 모독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어떤 작품에 보면은 나는 사람도 아니다. 나는 이제 학병 간 이후로 평생 스스로 사람으로 대우하지 않겠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그 심각하게 자괴합니다. 지리산에 보면은 학병을 가는 대신에 지리산에 은거하면서 보광당이라고 하는 이제 집단을 만들어서 소규모이긴 하지만 무장투쟁, 무장항일투쟁까지 하는 친구들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꽃의 이름을 물었더니 하는 장편소설에 보면은 그 원산에 사는 박태열이라고 하는 사람은 학병 가는 대신에 백두산 밑에 삼수갑산의 삼수에 책을 지고 올라가서 2년 동안 산속에서 책만 읽다가 내려옵니다. 나림으로서는
물론 가족 합병을 이제 거부했을 경우에 가족들이 당할 고통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해서 합병을 자원하게 됩니다만 아무튼 방금 말씀드린 그 두 케이스만큼 의연하거나 당당하지 못했다고 하는 것이 평생의 트라우마로 남았습니다. 그리고 합병으로 간 약 4,500명 중에서 5% 정도에 해당하는 약 2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이제 탈영을 해서 중국군에 편입을 하거나 아니면은 당시 이제 그 임시정부가 중경 총칭에 가 있지 않았습니까? 총칭까지 가서 광복군에 참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돌베개라고 하는 그 회고록을 쓴 장준하, 또 장정이라는 회고록을 쓴 김준엽 같은 분들이 그런 분들인데 나림은 이제 그런 꿈도 못 꾸고 수조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기후도 좋고 민풍도 참 좋은 곳입니다. 거기서 치중되니까 이제 그 지원부대죠. 거기서 이제 군마를 키우면서 허겁지겁 그냥 그 빛나는 청춘을 생각 없이 지냈다고 하는 것이 이제 그렇게 부끄러운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나림이 합병에 자원했을 때는 연합국 순회들이 모여서 카이로 선언에서 일본으로부터 한국을 해방 독립시켜주겠다고 선언했을 때입니다. 당시 최고 지식인이라고 하는 사각모를 쓰고 다니던 대학생들이 그런 사정을 알면서도 한국을 해방 독립시켜주겠다고 하는 상대에게 총칼을 들었다고 하는 그 사실은 또 다른 차원에서의 부끄러움입니다. 8월의 사상이라고 하는 단편 소설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수저우에서 합병을 함께 근무했던 사람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소주회라고 나름이 감투 쓰는 거를 정말 그 싫어하는데 그 소주회만큼은 종신회장을 하겠다고 이렇게 이제 그 하면서 아주 그 모여서 옛날 생각하면서 아주 좀 슬프게 포금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다만 나림의 합병 소설이 다른 합병 소설과 다른 점이 있다면 나림의 합병 소설에는 각성, 부끄러움, 자기 성찰이 있습니다. 이 대목이 여느 합병 소설이나 빨치산 작품하고 비교되는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수저우에서 현지 제대한 나림은 상하이에서 반년을 지냅니다. 상하이에서의 반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은 미완성 유작, 별이 차가운 밤에 그 상하이를 이제 묘사하는데 잘 활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봄에 미군 수송선을 타고 이제 부산으로 들어와서 서울서 이제 몇 달을 머물면서 승려 학자이자 승려 정치인인 김범린을 대신해서 동국대학에서 불문학과 철학을 가르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관별락선의 그 대목이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이제 그 부친이 중학교 때부터 아들이 이제 외지에 나가 있었으니까 10년 만에 이제 해방도 되고 했는데 얼굴 좀 보고 지내면 좋겠다고 이제 권유하시고 그리고 모교의 친구 후배들이 찾아와서 모교에 와서 강의해달라는 그런 요청이 있어서 진주농고의 교사로 옵니다. 이 1년 동안 모교에서 있었던 일이 관별락선의 주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진주농대가 생겨서 이제 진주농대로 이제 이직을 하죠. 이 해방 정부 동안에 나림은 6.25 전란까지 해서 죽을 고비도 여러 차례 넘기고요. 그리고 경찰에서는 좌익교사로, 또 좌익 쪽에서는 반동교사로, 그래서 중간에서 양쪽으로부터 돌을 맞는 그런 입장에 있습니다. 저는 나림의 그런 입장을 그리고와 그러나 사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라고 하는 어떤 그 포용의 입장을 취한 탓에 생긴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6.25 전란 중에 몇 차례 죽을 고비를 넘기는데 그럴 때마다 목숨 걸고 친구들이 구명해 준 덕분에 본인은 이제 살아납니다만 정말 그 형제보다 더 아꼈던 이제 친구들이 많이 그 고비를 넘기지 못하는 것을 보고 해인사로 출가합니다. 당시에 이제 해인사에 고봉 스님이라고 하는 이제 기막힌 스님이 계셨는데요. 이분이 분노와 허망에 차 있는 나림을 보면서 한 1년 정도 있다가 머리를 깎든지 결정하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1년이 지나서 나림은 머리 깎는 대신에 해인대학 교수로 이제 마산 생활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나림이 교직에 11년을 지냅니다. 나림은 스스로 나는 삼류대학의 삼류교수여서 구류다 이렇게 자조합니다만 당시에 나림에게 배웠던 사람들의 전언에 의하면 정말 그 에너지 넘치고 인사이트를 주는 그런 교수였다고 합니다. 나림의 구류 교수라고 하는 것은 나림의 겸손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나림은 강단 철학에 머무르지 않고 또 나림의 표현에 의하면 아이들은 엿을 달라고 하는데 내가 줄 거는 술밖에 없다 이런 심정으로 이제 아카데미를 떠나서 현장에서의 어떤 그 박진감을 느끼기 위해서 저널리스트가 됩니다. 부산으로 와서 국제신보에 3년 이제 그 편집국장 겸 주필을 합니다. 당시에 그 국제신보의 김형두라고 하는 사장님이 이분이 이제 그 굉장히 오래 신문을 하신 분인데 이병주 주필을 만나면서 신문하는 재미가 이제 생긴다. 그래서 그 주필 겸 편집국장 나림을 정말 그 섬기듯이 대우를 했습니다. 당시에는 국제신보가 조간 석간을 냈고 15만 부를 발행했다고 합니다. 오 국장님 지금 국제신문 몇 부 찍으세요? 많이 들리세요. 이 편집실에서 있었던 에피소드 하나를 단편 소설로 쓰는데요. 칸나 엑스 타나토스라고 하는 소설입니다. 1959년 7월의 마지막 날이 그날이 나림에게는 이제 부친상을 당한 날이고요. 또 이제 한국의 정치사 쪽으로는 이제 조봉암이라는 진보 정치인이
사형이 집행된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두 사건을 이제 연결해서 이제 타나토스라는 게 죽음의 신 아닙니까? 그래서 칸나 엑스 타나토스라고 하는 그 정말 짧은 단편인데 1959년 나림의 부산 대교동에 있었던 국제신보에서의 일상을 읽을 수 있는 그런 작품입니다. 당시 국제신보는 4.19 전에 있었던 3.15 때부터 워낙 치열하게 취재를 해서 기자들이 두들겨 맞아가면서 취재를 해서 특종을 정말 많이 생산합니다. 그래서 5.16 군사정변이 나기 전부터 그러니까 자유당 민주당 시절에도 나림은 경찰로부터 많은 미움을 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5.16 이제 나흘 만에 반국가 사상범으로 신문사에서 체포됩니다. 근데 벌을 줄 만한 법이 당시에 마땅치가 않아서 이제 혁명재판소에서 소급 입법으로 이제 그 10년을 선고하고 이제 2년 7개월 영어 생활을 하고 추록합니다. 이 있지도 않은 그 죄를 소급 입법까지 만들어서 너무나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나름의 표현에 의하면은 가슴에 고슴도치가 있어서 수시로 이제 움직인다는 거죠. 사람이 원한은 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원은 원수를 갚는 거로 풀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한은 그렇게 해서 안 풀리죠. 그래서 이 억울한 옥살이를 어떻게든 이제 마음에 이제 움직이는 고슴도치를 해소하고 싶어서 추록한 다음에 소설 알렉산드리아라고 하는 자신의 옥중기입니다. 근데 나름의 표현에 의하면 신통치도 않은 사람의 옥중기를 누가 관심을 가지고 읽어줄 리가 없으니 이제 구성을 하죠. 소설 알렉산드리아를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그때까지 이제 어떤 한국 작품의 왜소함을 순식간에 해소해버리는 알렉산드리아로 가서 독일과 스페인 얘기를 하고 게르니카 폭격을 얘기하고 알렉산드리아 법정의 어떤 선진적인 법 해석을 얘기하고 그리고 사라 안젤이라고 하는 헤브라이즘과 헬레니즘의 장점을 조합한 것 같은 기막힌 여자 주인공을 내세웁니다. 정말 옥중기라고 하기에는 너무 멋지게 포장을 한 그래서 이 작품은 순식간에 문단이나 독자들에게 큰 충격이 됩니다. 그리고 이걸 계기로 나림은 자신의 표현에 의하면은 주문형 작가가 됩니다. 나림은 작가가 되었으면 어떠한 작품이든 쓸 수 있어야 한다. 어떤 작품이 들어와도 다 쓸 수 있어야 한다. 이 대목이 저 같은 독자 입장에서는 불감청 고소원인데요. 또 한편으로 나림을 아끼는 다른 시선은 그렇게 주문이 들어오는 대로 쓰면서 역량을 소진하기보다는
좀 더 집중했으면 지금 이제 후대 평가가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이를테면 나림은 이제 그 옥중에서 사마천을 열심히 읽습니다. 억울하게 혹형을 당한 이제 사마천과 억울하게 옥살이를 하고 있는 자신이 사정이 비슷한 것 같아서 깊게 공감하면서 나는 이제 추록하면 사마천처럼 기록자의 생을 살겠다. 아카데미에서 이제 저널리즘으로 왔다가 이제 필화를 겪으면서 저널리스트로서 이제 강제 퇴역을 당했으니 제3의 길을 모색해야 되는데 이제 전업 작가가 되어서 나는 기록자로서의 작가가 되겠다. 그 작정을 하는데 그래서 필명을 사마천에서 따와서 이사마라고 합니다. 근데 일본에 그 나림과 비슷한 생각을 한 작가가 있습니다. 시바 료타로라고 하는 이제 시바라고 하는 게 사마거든요. 이분은 이제 일본의 역사 소설가로는 원탑이죠. 그래서 이 나림이 이제 다작을 하는 거를 그래서 이제 그 에너지를 이제 소진하는 거를 아끼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왜 나림이 시바 료타로의 길을 가지 않았을까? 그렇다고 하면 나림은 지금과는 좀 더 다른 평가. 이를테면 생전에 뭐 대중소설가다, 또 통속소설가다 이런 평을 많이 받았고 실제로 나림의 88권의 소설 중에 상당수는 우리가 이제 태작이라고 그러죠. 좀 그러니까 아주 정말 뭐 관별락선이나 지리산이나 이런 작품하고 비교하면 좀 작품의 이제 성이 작품의 수준이 떨어진다고 할 수밖에 없는 작품들이 상당수 있는데 그런 것은 면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우려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제 저 같은 독자 입장에서는 뭐 한 편이라도 더 읽을 수 있으면 좋으니까 44세 전업 작가가 되어서 71살까지 27년 동안 100권이 넘는 소설과 수필을 씁니다. 그 중에서 이제 이사마라고 하는 이제 그 기록자로서의 정신을 이제 표현한 대표적인 작품들이 이승만 대통령 시대를 쓴 산하, 박정희 대통령 시대를 쓴 그해 5월이고요. 마지막으로 뉴욕에서 나림이 하셨던 작업이 전두환 대통령 시절 제5공화국을 집필 중에 이제 서거하십니다. 그래서 그 나림 선생님의 그 장남이신 이공계 선생님께 제가 이제 여러 차례 여쭤봤습니다. 그 혹시 남기신 그 미완 원고들 없냐고 몇 번 여쭤봤는데요. 이공계 선생님 말씀은 아버님의 글 쓰는 스타일이 어떤 이제 아이디어가 생기면 이제 자료를 이제 모으고 섭렵하시고 에너지를 모아서 일필휘지처럼 이렇게 쓰신다는 거죠. 그래서 뭐 초고를 써서 이제 뭐 두거나 이런 작품들이 전혀 없다는 겁니다. 유일한 작품이 나림 사후에 출판된 정도전이라고 하는 이제 작품인데 그거 말고는 이제 없습니다. 그래서 독자 입장에서는 참으로 이제 아쉬운 대목입니다.
나림은 그 정서적으로 뉴욕이라는 도시가 마음에 드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년 반 체류하면서 뉴욕과 관련된 작품을 한 두세 편 쓰십니다. 이상으로 연대기적인 그 나림의 족적을 간단히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나림의 일생을 관통하는 세 가지 키워드를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플로아에 워낙 대가 고수들이 많이 계셔서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고 더 많은 시간은 말씀하실 기회나 질의응답하는 시간으로 그렇게 진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자께서 한번 이 나림의 아포리즘을 소개를 하셨습니다만, 사상 없는 사랑은 천박하고 사랑이 없는 사상은 각박하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남녀 간의 사랑은 물론이고요. 어른이 젊은 사람들에게 베푸는 사랑도 포함이 되고, 사상은 좌우의 어떤 그 이념적 대립과 같은 그런 이념 사상뿐만이 아니라 가치관, 정체성, 세계관 이런 것들을 두루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저는 젊었을 때는 각박하건 말건 사상에 치우쳐 있었습니다. 이제 70을 앞둔 요 대목에서는 천박하건 말건 사랑에 치우쳐 있습니다. 가족, 친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너무나 질척거려서 걱정일 정도로 사랑에 치우쳐 있습니다. 사랑과 사상 사이의 거리 제기가 참으로 어려운 작업입니다. 나림은 이제 관부연락선에서, 관부연락선이 이제 작가들이 자기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제 작품을 쓰기 때문에 작품의 주인공과 작가를 독자 입장에서 이제 동일시해서 어떤 생긴 오해들이 덜어 있습니다만, 관부연락선의 주인공 유태림은 나림 이병주와 싱크로율을 따지면은 거의 100% 정도 되지 않을까. 다만 유태림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거기 이제 나오는 이 선생이라고 하는 이제 이 두 사람으로 분신을 해서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거기 이제 나림이 서경애라고 하는 여성과의 이제 얘기를 하는데, 나중에 중년이 되어서 수필에서 유일하게 언급하는 여성입니다. 이제 당시에 나림이 이미 이제 결혼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여성을 위해서 이혼하고 새로 이제 결혼할 생각까지 합니다만 이제 뜻대로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관부연락선은 이 유태림과 서경이라고 하는 사람 사이에 사랑과 사상의 거리 제기가 애틋하기도 하고 아주 거기 보면은 이제 나림이 뜻대로 안 되니까 서경에게 이제 막 이제 술 마신 김에 이제 주사를 부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주사를 부리는 장면을 보면 이런 대목이 생각이 나요. 나림이 이제 사숙했던 이제 작가 중에 루신이 있습니다. 루신과 나림은 유사한 점이 참 많습니다. 니체나
불경에 심취했고 또 힘있고 간결한 문장을 쓴다든지 선동보다는 이제 풍자나 은유로 이야기하는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상당히 유사한 점이 많고, 결정적으로 이제 닮은 점은 루신이라는 작가는 아시겠습니다만 그 장편 소설 한 편 없이 대문화가 된 케이스인데요. 루신은 이제 그 중편 단편보다 더 많은 글이 이른바 이제 잡문입니다. 잡간문이라고 하는 에세이죠. 기막힌 잡간문을 많이 이제 쓴 이제 작가인데, 나림도 루신 이상으로 많은 잡간문, 기막힌 잡간문을 많이 썼습니다. 나림이 진주 시절에 이런 표고를 합니다. 진주 시절에 나는 술에 취해 있지 않았으면은 루신을 공부했다. 루신 연구가 내 평생의 과업이 될지도 모르겠다라고 루신에 몰두했습니다. 그래서 이 관별락선의 유태림과 서경의 사이에 이 사랑과 사상의 이 애틋하고 아슬아슬한 이 장면을 나림은 루신이 말년에 쉬광핑이라고 하는 여성을 만나서, 루신도 평생 적막감, 분노, 슬픔 이런 것 때문에 몸과 마음이 많이 상했는데, 말년에 쉬광핑이라고 하는 제자를 만나서 동지가 되고 연인이 되고 이제 부부로 화합하는 이 과정이 천이무봉으로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두 사람 사이에 오고 간 135통의 서신, 그걸 이제 양지서라고 하는 이제 그 책으로 묶여져 있는데요. 이제 그것이 말하자면 사랑과 사상의 거리 제기의 이상적 텍스트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태림이 이제 그 슈광핑이 루신에게 헌신했던 그런 거를 생각하고 서경에게 왜 그런 태도를 취하지 않느냐는 식의 주사를 부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남녀 간의 사랑과 사상의 거리 제기를 볼 수 있는 소설은 이제 비창이라고 하는 작품이 있는데요. 그 작품에 대한 얘기는 저의 발제문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과 사상의 거리 제기가 남녀뿐만 아니라 어른의 청년에 대한 이제 사랑과 사상도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 내용은 지리산에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하영근이라고 하는 이제 고집도 있고, 지성도 있고, 재력도 있고, 제야의 아주 그 이제 절대 고수인 사람이, 이제 이 지리산에는 나림이 이규와 김경주라고 하는 두 사람의 분신으로 표현이 되고 있는데요. 이 하영근이 이제 이분은 이제 실제 이름은 하영진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아마 진주에 오래 사신 분들은 이분을 잘 아실 것 같은데요. 이 하영근이라고 하는 어른이 이규라고 하는 이 청년에게 얼마나 그 어른으로서 넛지 하듯이 어른 역할을 하는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나림은 좋은 선생님들을 많이 만나고 어른들의 지우를 많이 얻었는데요. 나림이 어른들의 괴물 받은 이유를 지리산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호악하고 청명하지만 모나지 않는다. 품성과 태도가 이제 어른들이 좋아하는 유형이라는 얘기고요. 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귀, 복, 총명, 건강을 두루 조화롭게 갖고 있는 얼굴이다. 인상의 일죠.
이걸 이제 전통적인 이제 그 품인으로 하면은 이제 신원서판을 갖춘 문질 빈분의 인물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지리산을 제가 그 여러 차례 읽으면서 그 최근에 와서 제가 느끼는 감동은 이 하영근이라고 하는 어른이 이규화 박태영이라고 하는 젊은 사람들을 얼마나 끔찍하게 아끼고 이 사람들을 위해서 베풀고 또 베풀고 하는지 이런 어른으로 살아야 되는데 하는 이제 그 대목을 제가 최근에 와서 느낍니다. 사랑과 사상의 거리 제기와 관련해서 나림이 내린 결론을 이렇습니다. 사람에게는 인격이 있고 사상에는 지조가 있다. 설명해야만 상대가 이해할 수 있는 인격은 인격이 아니듯이 변명해야만 이해시킬 수 있는 사상도 지조의 사상이 아니다. 사상에 지조가 없으면 속물의 박식함일 뿐이다. 그리고 사랑에 대해서는 사랑은 믿음이고 믿음은 존중이다. 두 번째 키워드는 이제 돌아보기와 내다보기의 균형인데요. 돌아보기와 내다보기의 균형을 잡는다는 얘기는 문명적 시선을 갖춘다는 뜻입니다. 문명적 시선이라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과거, 현재, 미래를 통시적으로 보는 통찰력이고 또 하나는 약자들을 따뜻하게 바라보는 시선입니다. 인사이트와 휴머니즘이라는 얘기죠. 나림은 역사를 열심히 공부했고 나림의 작품의 주인공들의 그 직업은 역사학도이거나 역사학자들이 많이 나옵니다. 열심히 역사를 읽지만 역사를 신뢰할 수는 없다. 왜냐? 역사가 놓친 부분, 무시한 대목, 가려진 인물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림은 역사는 산맥을 기록하고 나의 문학은 골짜기를 기록하는 것이다. 그래서 역사에서 조명되지 않은 그런 인물, 그런 사건에 대해서 달빛에라도 좀 비춰보고 싶다. 그것이 나림의 문학론입니다. 특히 나림은 역사의 패자들에게 애틋한 관심을 보입니다. 나림이 생각하는 패자라고 하는 사람은 힘써 일했으나 좌절한 사람들입니다. 승패의 판단은 동시대인의 시선으로만 볼 것이 아니다. 시점에 원근법을 익히는 것이 지혜다. 라고 하는 나림의 인식은 말씀드렸듯이 감옥에서 사마천을 읽으면서 만들어졌습니다. 나림으로서는 자신을 억울하게 옥살이시킨 권력자에 대해서 사마천이 자신에게 혹형을 가했던 한무제를 목숨 걸고 공과를 아주 드라이하게 기록했듯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나림은 진시황을 살해하려고 했던 형과 같은 그런 어떤 용기도 없고 뭐 지리산에서 무장투쟁했던 친구들 같은 그런 용기도 없고 그래서 더딘 역사의 법정에 앞서서 문학으로 심판하겠다고 하는 문학에서 역사의 심판을 선취하겠다고 하는 뜻으로 그해 5월이라고 하는
어떤 실록 소설의 걸작을 씁니다. 이제 간단히 아나키즘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아나키즘은 사람의 선함을 믿는 데서 출발합니다. 사람의 선성을 기반으로 해서 사람의 그 선함을 억압하는 그 기제들이 없으면 상호 부조하고 연대해서 평화로운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다는 그런 구상입니다. 나림은 아나키즘을 굉장히 폭넓게 해석을 합니다. 모든 억압에 저항하는 자유정신이 아나키즘입니다. 그리고 아나키즘이란 인류의 정신적 해방이다. 그렇게 이제 넓게 해석하면 아나키스트들이 정권을 잡아서 아나키즘 사회를 실현해 본 적은 없지만, 그래서 아나키즘이라고 하는 이상주의는 늘 현실에서 좌절하지만 그럼에도 끊임없이 복원되는 이유가 억압에 저항하는 자유정신, 정신적 해방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어떤 작가보다 나림의 작품에 아나키스트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그 테러리스트를 위한 만사라고 하는 작품을 비롯해서 허균, 그리고 아나키스트 장자에게 헌사로 쓴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장자의 길을 묻다. 그리고 여러 작품에 아나키스트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이를테면 산하에 보면은 이제 로프신이라고 하는 인물이 나오고, 또 김두한이 큰 형님으로 대우하는 그 A급 테러리스트 문창곡이라고 하는 이제 아나키스트도 나옵니다. 그리고 뭐 낙엽을 비롯해서 허상과 장미 이런 작품에 보면 형산 또는 경산이라는 이름의 항일 아나키스트 투사가 여러 차례 언급이 됩니다. 이 나림의 아나키즘에 대해서 또 잠시 루신과 연결해서 말씀드려야겠는데요. 루신도 본인이 내가 아나키스트야라고 말한 적은 없지만 당대 그 어떤 작가 지식인보다 루신이 친아나키즘이었습니다. 그 러시아 그 맹인 시인 예로센코라고 하는 인물이 있는데요. 이 사람을 루신이 자기 집에 기거하게 하고, 그 아나키스트들이 세계어로 이제 그 배우는 에스페란토를 열심히 루신이 배웁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우리 그 항일 아나키스트 투사들인 이회영, 유자명, 이런 분들과 또 교제합니다. 그리고 루신의 아나키즘 성향을 결정적으로 보여준 작품이 한 편이 있는데요. 잃어버린 좋은 지옥이라고 하는 아주 짧은 이제 산문시 같은 겁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 루신이 그 권력의 어떤 핵심을 얼마나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자유, 연대, 이런 것의 중요성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림도 기본적으로 탈이념이었습니다. 이데올로기를 아주 생내적으로 싫어하는 탈이념이고, 또 실질적으로 해방정국과 6.25 전란을 겪으면서 그 사상의 불모성, 사상의 무서움을 너무 절절하게 체험했기 때문에 죽을 사람도 살리는 것이어야 되는데 산 사람을 이제
죽이는 이제 그런 사상의 어떤 그 무서움, 그리고 그거를 두고 이제 사생결단하는 이런 거에 대해서 어떤 불모성, 무서움을 많이 느껴서 기본적으로 탈이념입니다만 친아나키즘 성향을 많이 보였다. 나는 자유라고 하는 그 책은 제가 아나키즘이라고 하는 시각으로 나림의 작품을 읽은 저의 독후감입니다. 아나키즘과 관련해서 그 책을 좀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특히 장자에게 길을 묻다를 보면요, 그 책이 나림의 어떤 정치 사상을 집대성한 거라고 저는 읽었는데, 도덕을 얘기하는 맹자와 자유를 얘기하는 장자를 작가의 상상력으로 그 대토론회를 갖게 합니다. 역사에는 없는 얘기입니다. 이제 그 연보를 꼼꼼하게 따지는 역사학자들은 아주 시겁할 일이지만, 나림의 입장은 세상의 모든 일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도 아니고, 설령 아니라고 해도 작가의 상상력으로 맹자를 이제 정치 컨설턴트로 초청한 이제 양해왕이 자리를 만들고, 위나라의 그 재상인 해시, 장자의 친구입니다. 이 사람이 사회를 보고 당대 이제 그 학자들이 모인 자리에 맹자와 장자가 도덕과 자유에 대해서, 또 왕도 정치와 무정치에 대해서 토론하는 장면을 나림이 만들어냅니다. 그 작품은 아나키즘이라는 시각으로 보면 나림의 많은 작품 중에 베스트 오브 베스트입니다. 장자의 상상력에다가 나림의 상상력까지 더해진, 이거는 정말 전대미문의, 앞으로는 뭐 전무후무는 모르겠습니다만 전대미문의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작은 결론을 말씀드리면서 저의 발제를 마치겠습니다. 영국에는 셰익스피어 학이 있습니다. 중국에는 홍르몽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홍학이라고 있습니다. 저는 나림학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문학하시는 분들이 쌓아놓으신 업적을 기반으로 저처럼 정책을 공부하는 사람들, 그리고 제가 이제 매월 모여서 같이 나림을 공부하는 그 멤버들 중에는 사회학자도 계시고 법학자, 그리고 음악가, 건설 기술사, 교사, 이런 분들이 두루 계십니다. 그래서 이 다양한 시각으로 나림을 연구하는 이런 것들이 쌓여서 나림학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나림학이라고 하는 큰 성을 쌓는 과정에 작은 벽돌이라도 하나 놓아보겠다고 하는 심정으로 나림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잘 들으셨나요? 아니, 제가 이병주 문학관에서 짧게나마 관장을 지냈던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병주 문학 관장을 하면서도 이병주 문학을 다 읽을 수가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조 교수님의 발제문을 보면서 얼추 읽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아마 오늘 여러분들께서도 짧은 시간 동안 압축적으로 교수님께서 이병주 선생님의 생애와 문학에 관해서, 그리고 사랑과 사상, 그리고 문학과 역사, 아나키즘을 오가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셨습니다.
아마 이것으로 충분하게 200주에 관해서 이해를 하겠다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할 테고 앞으로 아마 이병주 선생님의 작품에 대해서 한 걸음 다가설 수 있는 충분한 계기는 되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넉넉한 시간은 없습니다만 교수님께 이것만은 꼭 좀 물어보고 싶다. 질문을 제가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앞에 계신 분부터. 저는 부산에서 온 박하신입니다. 교수님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 교수님하고는 지금 나림 연구회 해가지고 매달, 그리고 최근에는 또 나림 인문 클래식 시즌 2라 해가지고 거기에도 이제 참여를 하고 있는데요. 저는 이제 건설기술자 출신입니다. 그리고 예전에 이제 건설 엔지니어링 회사를 지금 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지금 그러니까 나림 선생님만큼 아까 그 조광수 교수님이 지리산을 뭐 서너 번 지금 또 뭐 읽으셨다고 볼 때마다 다 다르게 읽힌다고 새로운 게 발견된다고 하셨는데 제가 이제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이제 강의 듣고 이제 세 가지입니다. 그 나림 선생만큼 이렇게 광폭 행보를 하신 분이 여전히 없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뭐 역대 작가들 제가 뭐 가문한 탓인지는 몰라도 우선 그 물리적으로 여행한 거리 그러니까 뭐 알렉산드리아는 실제 가보시진 않았지만은 알렉산드리아를 그 속속들이 가본 것처럼 알렉산드리아 뒷골목에 있는 카페를 얘기를 하고 거기에 있는 악사를 얘기하고 그리고 또 뉴욕에 대해 뒷골목의 얘기 그런 얘기를 하면서 우선 지식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림 선생 어떤 책이든지 보면은 처음에 한 10페이지 이내에 벌써 이제 지적 자극을 받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나림 선생님은 광폭 행보를 벌리는데 그런 물리적인 공간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독서양에서도 뭐 동서양을 다 이렇게 당신은 뭐 늘 나폴레옹 얘기도 하시고 또 뭡니까 나는 프랑스로 치면은 발자크다 먼저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그 우리나라가 지금 사실은 남북 갈등은 당연한 거고 남남 갈등도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나림 선생이 살았던 그 해방 전후사의 그런 갈등, 이데올로기 갈등, 당신은 누구한테는 뭐 회색 분자라고 이해하고 이쪽 저쪽에서도 계속 그렇게 비판을 받으시면서 그런 고뇌의 산물들을 다 책으로 이렇게 소설로 작품으로 이렇게 다 하시는데 그래서 또 물론 뭐 인간에 대한 편력 그런 당신이 실제 그런 인맥, 네트워크 이런 면에서도 당신한테 자극을 주고 스스로 하는 이런 부분들이 많았는데요. 그래서 제가 여전히 나림 선생은 현재 진행형이고 미래형이고 우리에게 뭔가 지적 메시지를 줄 수 있는 이런 것 같은데 지금 남남 갈등을 제가 이제 첫 번째 질문으로서 남남 갈등을 이렇게 어떤 치유하는 이런 입장에서 나림 선생님의 작품을 하나를 추천하신다 하면은 그 교수님 생각에는 어떤 책이 괜찮겠다 하는 거하고 두 번째는 사람들은 우리나라는 통일 나림 선생님 그 책에도 보면 원산에 대한 얘기 이런 얘기들 보면은 저는 북한에 관련된 거를 계속 건설 기술자 입장에서 통일됐을 때에 어떻게 하는가 이런 거에 대한 생각을 갖고 그런 부분의 책을 여러 권 지금 쓰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남북 간의 어떤 갈등을 그런 이데올로기를 극복하고 할 수 있는 그런 책에 대한 메시지를 책으로 이렇게 하신다는 어떤 거 그리고 지금 이제 어떤 우리나라는 지금 여기도 보시면은 50대 이하가 이런 모임에 참석하기 어려운데, 근데 조선시대는 보면 격대교육이라 해갖고, 손자, 손녀들은 다 할아버지, 할머니 무릎 위에서 다 교육을 받았지 않습니까? 아버지는 이렇게,
교육을 거의 자식 교육을 안 했는데 그래서 어떤 얘기 할아버지의 입장에서도 우리 MZ 세대들한테도 그 나림 선생의 중단편은 충분히 그런 메시지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교수님이 나림 선생님 작품을 거의 입체적으로 깊이 있게 이렇게 연구하신 입장에서 그런 아까 이제 세 가지 이제 MZ 세대들한테도 여전히 그 나림 선생이 뭐 메시지가 먹힐 것 같은데 그런 거를 추천하신다면 작품으로 추천하신다면 요 남남 갈등, 남북 갈등 또 이렇게 세대 간에 이렇게 차이를 아우를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한 책을 추천하신다면 어떤 책을 추천해 주시겠습니까? 좀 질문이 정확했죠. 예. 요즘은 저기 50대까지 청년으로 치지 않나요? 지금 제가 보니까 청년들도 많으시고 아직 청년이 아닌 어린이들도 많으신데 그 나림 특강뿐만 아니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청년들을 만나기가 어렵죠. 그걸 이제 독서 세대가 지나갔다 뭐 그런 얘기도 합니다만 그 박하 선생님 말씀은 이 기막힌 작품들을 우리가 젊었을 때 읽었던 것처럼 지금 청년들이 어떻게 좀 읽게 할 수 있겠느냐 그 말씀으로 저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말씀하신 건 우리 모두가 지금 심각하게 느끼고 있는 건데요. 꼭 한 편만 짧은 작품으로 말씀드린다면 백로 선생이라고 하는 중편이 있습니다. 물론 지리산 같은 작품에 나림의 이데올로기에 관한 그 이해가 얼마나 깊은지 정말 잘 나타나 있습니다만 지리산에 보면은 지리산에서 그 공산주의 이론과 이현상과 공산주의를 이제 그분 표현에 하면 극복한 허무주의자 권창혁 간의 이제 그 청년들을 두고 이제 이념 논쟁하는 대목이 나오는데요. 정말 나림이 이데올로기 공부를 정말 많이 하셨구나. 진주 시절에 1년 동안 막시즘 공부를 했다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그 어설픈 이제 그 좌익들하고 뭐가 대화를 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정말 그 정통으로 공부했다고 하는 그런 공력들이 지리산에 보입니다만 박하 선생님 딱 그 한 곳만 말씀드리자면 백로 선생이라고 하는 중편 소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역시 마이크를 좀 바꾸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저는 하계 사는 김종관입니다. 하도 키가 커가지고 뭐 서나 이래서나 똑같습니다. 그좀 이해하시고 충분히 하시고 오늘 그 귀하신 우리 교수님 만나서 제가 그 특강을 들었는데 굉장히 참 고맙습니다. 고맙고 오늘 또 특히나 이곳에 그 요즘 시대에 유명한 그 작가님이 두 분 오셨어요. 갑재는 교수님이 오셨고 우리 또 지리산 그 시인 이원규 시인이 요즘 뭐 아주 지리산에 날라다니는 그런 아주 그 소설가 그 글을 쓰시는 분들인데 특히나 그 우리 이병주 그 문학관의 그 나림 선생님은 그래도 지리산이 최고의 작품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뿌리를 이어서 그런지 국제신문 오늘 보니까 많이 오셨네요. 그 최하수 선생님하고는 저하고 직접 지리산도 걷고
또 그 글을 쓰시고 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나림 선생님 그 글을 보시면은 제 7권에 보면은 이 지리산 능선들을 많이 기록해 놨어요. 과연 그 능선들을 우리 나림 선생님께서 직접 걸으면서 썼는지, 이제 연구회장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그걸 물어봅니다. 혹시 그는 또 근거가 있는지, 아니면 그만 소설로 쓰신 건지, 그걸 하나 물어보고 싶고, 두 번째로는 조정의 그 태백산맥과 겹치는 부분이 많아요. 그 글을 읽어보면은 조정래는 저쪽 전라도 쪽을 지나온다 해서 이렇게 글을 쓰고, 우리 나림 선생님은 서부 경남을 위주로 해서 이렇게 쓰시는데, 누가 모방을 했는지 이 두 가지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주 고맙습니다. 이병주의 지리산과 조정래의 태백산맥은 이제 저는 두 가지 면에서 비교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지리산은 이병주 자신의 이야기고 자기 친구들 이야기입니다. 리얼리티가 높죠. 태백산맥은 삼촌, 큰형님 이야기입니다. 리얼리티에서 차이가 나고요. 그리고 제가 발제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리산에는 각성, 부끄러움, 자기 성찰이 있습니다. 저는 태백산맥을 읽으면서 그거는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 차이가 있고요. 지리산의 그 빨치산 투쟁은 나림이 직접 겪은 게 아니고 이태라고 하는 사람의 기록을 비용을 지불하고 허락을 받아서 인용했습니다. 그리고 소설에서도 이걸 밝히고 있습니다. 이태 수기에서 얻은 거다. 나림이 그 산에 열심히 다니기 시작한 거는 50대 이후입니다. 60 가까이 돼서입니다. 그래서 지리산을 쓸 때 과연 이태수기에 나오는 그 봉우리들을 직접 다 올랐을까? 저는 나중에 지리산을 쓰신 다음에 산에 다니신 다음에 갔을 수 있으나 지리산을 쓰던 당시에는 그 봉우리마다 다 직접 가지는 않았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이태의 기록은 나중에 이제 이태라는 분이 이제 좀 변심을 해서 작가가 나의 허락 없이 갖다 썼다고 해서 소송도 하고 이분이 이제 그 남부근이라고 하는 별도의 또 작품을 내셨죠. 뭐 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일단 마지막으로 한 번만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병주 선생에 대해서 정말 깊이 있는 그런 지식의 향연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진주교대에 근무를 하다가 퇴직을 하고 향토에 사는데 향토에 이병주 선생에 대한 소설적 재미를 좀 살고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드리는데요. 하나는 이병주 선생이 이제 폐암으로 돌아가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자기 어떤 정치적 뜻도 있었고 그 좌절의 원인인지 안 그러면 투주불사의 술이 원인인지 안 그러면 그 왕성한 그 폭발적인 그 소설 과로사인지 그 세 가지가 물론 좀 복합적이실 것 같은데 그 중에서 가장 큰 요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그걸 하나 묻고 싶어요. 그 다음에 그 44세부터 71세까지 20여 년 동안 어떻게 그렇게 폭발적이게 뭐 이렇게 그 시기에 짧은 시간 동안 그렇게 뭐 100권이 넘는 소설 썼다는 건 전 세계적인 기록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어떤 문학가도 그걸 달성하기 어려운데
그 원천의 힘이 타고난 유전자의 힘인지 안 그러면 인생에 대한 정열의 발로인지 아니면 이제 그 먼저간 그 독립운동이나 뭐 사상적 피해자나 북한에 대한 이데올로기 그런 것의 원인인지 그 힘의 원천이 안 그러면 유전적인 건지 어떤 건지 그걸 혹시 생각하신 점이 있으면 좀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나림은 나는 한이 많아서 글을 쓴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한 그리고 친구들을 위한 의분 이런 것들이 창작의 다이나믹스가 되었습니다만 그것이 다작의 유일한 요인은 아니겠죠. 나림의 다작에 대해서는 저는 다작 덕분에 다양한 작품을 읽을 수 있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또 아끼는 분들은 선택과 집중을 해서 그러면 진짜 더 좋은 작품만 남기지 않았을까 그런 말씀도 하시는데 나림은 본인이 주문형 작가다. 주문이 들어오면 뭐든 써낸다. 나림은 헤비 스모커였고요. 그리고 나림이 이제 오후에 돌아가셨는데 오전에 그 이른바 나림 사단이라고 하는 이제 그 멤버의 총무 역할을 하는 이종호라고 하는 분이 계십니다. 예, 국제신문고에 같이 근무하다가 이제 이종호라는 분은 조선일보로 옮겨가서 그해 5월에 보면은 이제 K라고 하는 기자로 나오는데요. 이분이 이제 그 나중에는 서당이라고 하는 이제 그 출판사를 만들어서 나림책들을 많이 내죠. 이분이 서울대병원에 입원해 계시는 나림을 이제 타계하시던 날 오전에 이제 문병을 갑니다. 근데 이제 이종호 선생님 말씀에 의하면은 간밤에도 또 그 약주를 하셨는지 아직도 이제 술 냄새가 나고 그래서 그 툭툭 치시면서 담배 주고 가라 그래서 담배를 드리고 왔다. 그랬는데 오후에 이제 각혈로 이제 돌아가셨다는 이제 그 부음을 들었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사실 그 1920년대생 저희 부친 세대가 71살까지 사셨다면은 당시에는 빨리 돌아가신 거는 아니죠. 독자 입장에서 좀 더 장수하시고 제5공화국 얘기도 좀 쓰시고 그러길 바라는 마음에서 이제 아쉬워하는 건데요. 그리고 그 장자 이건기 선생님은 이런 말씀을 하시더군요. 뉴욕에서의 1년 반 동안 이제 그때 같이 계셨던 분이 이제 그 이제 마지막 여인이신데 그분의 어떤 그 보살핌이라고 할까 내조가 좀 아쉬웠다는 그런 말씀. 이를테면 아버지가 이제 그 폐를 상해서 이제 그 병원으로 귀국하는데 그런 일정조차도 가족들에게 알려주지 않아서 아버지가 그 오는 것도 모르고 있다가 나중에 나 왔다라고 얘기해서 이제 뒤늦게 이제 찾아뵀더니 그 나림이 그 좀 뭐라 그럴까요 좀 그 민망한 상황에 쓰는 레토릭이 있습니다. 본데 없다라는 표현을 즐겨 쓰셨나 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제 장자에게 얘기하면서 그 맞아 웃었다는 이제 그 이제 말씀을 제가 들었는데요. 아무튼 국내에 계셨거나
또는 좀 나은 보살핌을 받았더라면 그렇게까지 손쓸 수 없을 정도로 망가져서 귀국을 하시지 않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습니다. 질문이 굉장히 많으신 표정들인데요. 예. 좋은 강의는 답을 드리는 게 아니라 질문을 드린다고 합니다. 질문들 많이 가져가시고 이병주 작품을 통해서 교수님의 답을 찾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마련하셔서 좋은 강의해 주신 조광수 교수님께 다시 한번 박수 부탁드립니다. 지금 1시간 한 20분 가까운 시간 동안 아주 차분하고 조용하고 진지하게 강의 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진행을 했던 저는 아주 대단한 광경을 보게 됐습니다. 예. 여튼 이 봄날 문학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라고 다시 마이크는 이종수 관장님께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네, 금년 새해 들어서 처음 준비했던 강사 좀 어땠습니까? 예. 예, 사실 오늘 그 이근기 이병주 선생님의 장자 선생님께서 오시려고 마음먹었었는데 어제가 우리 이병주 선생님의 기일이었답니다. 그래서 오늘 못 오셨다고 좀 아쉬운 그런 말씀이 계셨습니다. 예, 저희가 오늘 이 자리가 끝나면 식사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예, 요 앞에 가면은 그 코스모스 메밀꽃 식당이라고 있는데 그 식당에다가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한 분도 빠지지 마시고 식사를 마치고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식사 시간에 대해서 제가 그 시를 한 편 준비를 했습니다. 이 쌀밥이라는 시인데요. 문학이라는 게 이 시를 잘 읽어보면은 문학이 이렇게 딱딱하지 않고 또 유머도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한번 낭독해 보겠습니다. 쌀밥. 나는 오늘 또 밥을 짓는다. 남편 건강하라고 흑미도 넣어보고 잡곡도 넣어보고 콩도 넣어보지만 남편은 아무것도 나에게 넣지를 않네. 그놈의 쌀밥은 질리지도 않고 먹건만 나에게는 벌써 질려버렸나. 쌀을 씻고 밥을 안 칠 때 내 눈물도 안 친다. 남편은 그것도 모르고 눈물로 지은 밥만 먹는다. 네, 이상입니다. 식사 맛있게 하시기 바랍니다.